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 출근길 조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행하시고요. 좀 여유롭게 일찍 출발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정치권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표결 등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 고발을 나서겠다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잠시 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 이슈 속의 궁금한 것들을 다뤄보는 정치 Y,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 Y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들을 담은 뉴스 키워드. 11월 29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들어오십시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발의한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게 주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을 더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산안 심사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네, 현재는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일단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어제 통과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정부 예산과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자동 V제 도입 이후 심사기간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다.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 형해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청문회 등에서 이 국회의 증인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의무도 전보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어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법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국회 위증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지난달 국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서 누가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핵심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또 무속인이나 민간인 개입 의혹은 위법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민주당 노종맨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인데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감사원은 원장 탄핵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면서 맞받았습니다. 네. 고령 출산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조산을 하거나 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이른바 이른둥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죠. 예.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를 차지할 만큼 이 이른둥이 비중이 굉장히 커진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출산과 치료, 양육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중증 단계별로 전국에 모자 전담 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관리하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또 확대 시행합니다. 네. 특히 출생 후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을 위해 복지제도 수혜 시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도 칠삭둥이였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내렸죠. 예, 한국은행은 3.25%에서 3%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 달러당 1,400원을 넘는 높은 환율과 2천조 원 턱밑까지 올라온 가계부채 탓에 잠시 금리 인하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이를 비껴갔습니다. 환율과 가계부채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급하다고 본 겁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예상보다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습니다. 아하. 지난 8월 전망이었던 2.1%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대 성장률을 예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 성장률은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는데요.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5%가 아니라 0.1%로 집계되면서 약화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이 같은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처음 공개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습니다. 1%대 저성장이 내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 겁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4년여간 기업 결합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마침내 끝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결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월이죠. 합병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이 유럽 여객 노선 일부 이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 그런 업 매수자 승인 절차 등이 지금 모두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에 필요한 14개 국가의 승인을 모두 얻게 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은 이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2년 동안은 각자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네. 인력을 재배치한 다음에 조직 문화를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가격 상승이라든지 소비자 편익 감소, 또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마일리지 전환 문제나 인력 구조 조정 문제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제 있었죠. 예,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김 씨의 청탁이 사업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번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는데요.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0.7도, 제천 영하 9.4도, 파주 영하 6.9도, 서울도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어제 출근길보다 옷을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도 이하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청주 5도, 남부지방은 전주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일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5에서 10cm, 전북 동부는 2에서 7cm,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지역에는 최대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낮아진 만큼 눈이나 비가 얼어서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서행 운전하시고요. 낙상사고에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게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팔곡분기점에서 매송 사이와 또 비봉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신월천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11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회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또 표결도 있었는데 좀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게 될 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함께하는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설특검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국회 운영규칙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네, 상설특검을 이제 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상설 특검을 이재명 대표의 사설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계속 특검하자고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동의된다면 특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통하지 않고는 밝혀내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상설 특검으로 또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사설 특검이니 이렇게 여당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설특검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의 규칙을 개정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권이 해당 안 된다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의하면 추천되고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받으면 후보 추천위원회 7인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부인 등과 관련된 이 내용에 특검을 추천받아놓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 입법부가 진행하는 일, 국민의 민심이 진행하는 일에 대통령이 꼭 법을 지키고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 국회가 상설특검의 경우에 국회가 조금 전에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규칙 개정에 의해서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을 추천하면 법률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임명한다는 임명하여야 한다고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제 예산안 자동 부의 부분을 삭제한 예산안 개정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 부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예산안을 자꾸 이 법적 기한 안에 통과를 못 시키니까 네. 협의 또는 합의해서 하는 것을 노력하되 안 되면 12월 2일까지는 어쨌든 처리하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이 자동 부의 이 부분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예산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는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서 통과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자꾸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잘 쓸 수 있게 또 마중물들을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수 법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부자들의 감세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예산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네. 정부에서도 이 자동 부의 그 조항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자동 부의 조항 때문에 12월 2일 예산안 통과가 거의 강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졌고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자동 부의되고 날짜를 지키는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산이 말씀드리듯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한다고 예비비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용산이나 관저를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채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예산들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자동 부의 조항을 없애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같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어제 또 하나 이 표결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네. 이게 부결됐는데요. 그러면 또 한 번의 방탄이었다 이런 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결과가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요. 197명이 찬성을 했고 93명이 반대를 하고 5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약 202명 정도가 그 부결에 찬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결을 시킨 겁니다. 네. 예. 이게 비밀 투표로 가면서 202명 정도가 부결을 찬성했으니 여당에서도 약 10명 정도가 부결시켜 준 것에 동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리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아주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이죠. 법무부에 나온 법무부 차관이 체포영장을 읽어나가는데도 정말 무도한 투로 체포영장을 읽어나갔고 거기에 무리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신영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집, 사무실, 국회의원 회관까지 몇 번씩 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내놓는 것. 그리고 또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신영대 의원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무리하다는 것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이탈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내용이 이제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탄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자세하게 이 개표 결과까지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국민 일각에서는 이게 여야가 사사건건 갈라져서 싸우는데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뭐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정치권 어제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뻔하잖아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것은 망신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는데요. 오히려 여당에서 10명 정도가 이탈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그 검찰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구속하지 않은 채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망신을 톡톡히 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무도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23억의
이익을 보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로 엄청나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육성, 대통령의 육성, 대통령 부인의 카톡,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500만 원짜리 2개나 받았다. 대통령 여사로부터 커버나 콘텐츠 써있는 돈 봉투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원래는 어제 그 보도가 되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그 재표결 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 10날로 늦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늦췄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늦추자고 네. 좀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늦추게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요. 네. 거부권 행사 직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여론 조작의 보고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이 특검에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뭐 어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조은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원도 김진태 강원도도지사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뭐 윤상현 등등 이런 분들이 또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국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고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 댓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과의 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더 미루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특검을 꼭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그 폭로가 되고 있으니 그 예. 명태균 게이트 관련 폭로를 국민들한테 더 알려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계 사태와 관련된 내홍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이탈표를 기대하기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늦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표를 단속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도 연기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의 그 내홍 또는 내부 네. 갈등의 확산을 보면서 이탈표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관측이나 기대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의견들도 속속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지되고 있고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인하기는 했으나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 지금 특검을 계속 부정하고 갈 수는 없다.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요. 안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대표 뽑는 과정에서도 문자 일십 논란으로 대표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총선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이상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아마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 뜻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도 받지 못하고 부인과 그 부인이 내 문자를 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뭐 문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 민심이 떠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그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저 의원님 그 네.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 맡고 계신데요. 네. 어제도 굉장히 많은 그 그렇습니다. 폭로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네. 이거 근데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하나씩 잘라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하는데 네. 왜 그러냐 이런 좀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그 통화를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로 한 것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파쇄하려고 폐기하려고 했던 컴퓨터에서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라미 전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증거가 그 뭐 강혜경 씨나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여당에 관계된 사람들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의 후원자라고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거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뭐 사기꾼처럼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눈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공개할게. 이러고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뭘 이거는 아마 뚝이 터진 것처럼 막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국민들께 언론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준비해놓고 전략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럼요. 저희가 무슨 제대로 그걸 준비해놓고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는데 뭐 우린들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제보가 들어오고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네. 국민들께 언론에 공개하고 또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의 요구이고요. 네. 저희들도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보자의 제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저 질문 두 가지가 남았는데 좀 네. 저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검사청문과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수사하고 와놓고 무혐의를 하면서 언론에게 핸드폰 등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저희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검사에 네.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관련해서 좀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오늘 뭐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그 언론 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그리고 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여차하면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것 같은 이 위기감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든 국방부든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기로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용화라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게 되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까만색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라면 봉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빨간색이 대비되는 라면 봉지가 파란색의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마냥 즐길 게 아니구나. 내가 나로서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유난히 한 군데에만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유령 어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이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씨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게 되는 일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일상들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올가에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현재 강원도 횡성의 안흥면은 영하 15.8도, 대관령도 영하 10.7도, 충북 제천 영하 9.4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3.2도, 수원 영하 5.1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크게는 8도가량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현재 안동이 영하 2.1도, 의성 영하 2.4도 등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이하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원주, 청주 5도, 남부지방은 전주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일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에 최대 10cm, 전북 동부에는 최대 7cm,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입니다. 네, 정치와이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당원 게시판이요. 단계 논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담하면서 이 단계 사태의 핵심에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있다. 뭐 거의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서정 변호사 시작하실까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진은정 씨가 강남의 그 맘카페 거기 카푸치노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특검팀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활동하다가 퇴출당했다. 이것도 이제 그 폭로를 했습니다. 만에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옛날에 청담동 술자리부터 유시민 의혹까지 계속 고소를 했거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그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게 그 태도를 보면 상당히 묵시적으로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왜 이제까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게 그 가족 명의 그 사돈지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이걸 이게 중간에서 계정을 다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진은정 씨 외에는 없다.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제가 이게 살면서 뭐 서적 변호사님이나 장해찬 최고랑 이렇게 의견이 비슷한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진은정 변호사가 한 것 같아요. 예. 흔치 않고요. 뭐 그 무슨 맘카페에서 무슨 뭐 화환 보내기? 뭐 화환인가요? 뭐 보내기? 예, 꽃바구니 보내기?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게시 뉴스가 또 돌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고모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응원 화한 내가 주도 2022년 기사인데 이게 갑자기 돌기 시작해요. 자발적이라던 윤석열 총장 응원 화한 김건희 고모가 연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객긴 독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볼썽사나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은정 변호사가 한 것 같다라는 뭐 주변 정황이나 뭐 증거들은 뭐 좀 명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저도 지금 똑같은 거고요. 아마 이제 그때 맘카페에서 단순하게 꽃바구니 보내는 것만 한 건 아닐 거고요. 글을 갖다가 이게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고모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는 이제 좀 이따 다루지만 고모는 실명으로. 네, 지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럼 지금 고모는 실명으로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청에서는 이제 그 실명이 아니잖아. 누군지도 지금 정확하게 계정이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수백 개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이런 여론 조작의 핵심이라 보기 때문에 고모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고모로서 이제 인간적으로 뭐 자기 이름 걸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봅니다. 아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가지고 이제 휴전하자 뭐 이렇게 자제하자 뭐 이런 것도 당의 이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서적 변호사님은 독립적인 주체니까 그러지만은 당을 그렇게 염려하시면은 휴전하시면 좀 안 될까? 피곤합니다. 뭐 누구 편을 들기를 앞서가지고 도끼자루에 지금 그러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고 지금 어제 한국은행 내년 내후년 경제 성장률 발표한 거 보셨어요? 1.9, 1.8이에요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권력 투쟁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8월 초에 골프 쳤다.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이 뭐 부사관이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답변이나 하고 있고 뭐 정진석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순방 중에는 대통령실을 비울 수 없으니 국회도 못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11월 16일날 저 조선일보 국장이랑 지금 골프 쳤다 뭐 이런 건 나오고 있고 그냥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권력 투쟁도 좀 적당히 해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비판적이에요. 맞아요. 이거 문제 있고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심한 사투리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예. 근데 뭐 진실을 밝힐 걸 밝혀야죠. 물론 이게 권력 투쟁이 아니고요. 이거 옛날에 드루킹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수백 개 계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이게 당원 게시판을 몰아가 가지고 이게 마치 전체 당원의 뜻이 이렇다 이러면서 이게 뭐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또 언론에도 실리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정점식 최고위원 정책의장인데 그 사퇴라는 게 일방적으로 다 당원들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용된 계정들 가지고 이게 마치 전체 당원으로 포장한 거 아닙니까? 그 김경수 사면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전체 당원들이 다 들고 올라간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이게 여론 조작에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드루킹 사건을 이게 왜 특검을 했습니까? 그처럼 이게 이런 민주주의의 여론 조작은 가장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무리 민생은 또 민생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 안 밝히고 있잖아요. 개정이 예스냐 노냐 밝히면 논란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지만 저는 뭐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동훈 대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할 만한 타이밍도 놓쳤는데 결국 이거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수본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여론 조작, 여론 조성 의혹도 지금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좀 지켜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찰 조사도 뭐 못 믿겠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루킹 사건도 결국은 경찰 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졌으니까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이제 뭐 김경수 지사도 결국은 이제 법정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 어제 재표결하려고 했다가 지금 12월 10날로 늦췄습니다. 여야 합의로. 근데 양쪽 다 뭐 의견이 조금 생각이 좀 계산이 좀 달랐겠죠. 합의는 했지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단계 사태로 자기를 계속 압박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뭔가 대통령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와 이 측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뭐 권성동 의원이나 몇 사람이 공개적으로 또 비판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게 단순히 우리 김정일 평론가는 이 사건 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팩트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게 정치에 굉장히 예민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까지 이게 연계가 돼버려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좀 토론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지금 일단 특검을 늦춘 거는요. 네.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서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혹시 이제 늦추면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이 아마 늦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이게 전략적으로 약간 위험용이죠. 자꾸 당원 게시판으로 내를 괴롭히면 또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 소위 내를 쫓아내려고 하면 나도 이게 특검법에 한 방 있다 찬성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이게 아마 약간 모성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면요. 바로 직후에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뭐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이 있나요? 근데 특검이라는 게 정치 공세예요. 한동훈 특검도 게시판도 특검하자. 아니면 한동훈 대표 딸도 특검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동훈 특검법이 올 때 누가 지켜줍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아줍니까? 친윤 의원들이 막아줍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건드리는 거는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고요. 공멸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특검도 바로 이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무혐의 이거 다시 수사한다라는 거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리고 이제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막대해요. 지금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드루킹 특검도 그때 경찰이 수사하다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턱까지 맞아가면서 쟁취한 게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런 논리들은 저는 다 깨졌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요. 그 여의도 사투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본인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제 이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중대 결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다는 말로 읽혀요. 그냥 저는. 예. 그러니까 뭐 친한계에서 이거 고려하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요즘 뭐 그런 보도가 앞서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거죠. 예, 이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옥균 프로젝트 뭐 가동이 되네 안 되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게 가동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갑자기 침묵을 지키던 김은혜 뭐 강승규 이런 분들 용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갑자기 뭐 한동훈 이 당 게시판 얘기 갑자기 얘기하고 막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일단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쓸만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김건희 특검이. 그런 거를 봤을 때 본인이 좀 어떤 거치가 아니라 이거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예, 뭐 저는 정치평론하면서 그동안 이 정치의 사법화는 참 하수들의 정치다 이렇게 늘 비판을 해왔어요. 이거는 뭐 여나 야에 대해서 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사법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또 거꾸로 사법의 정치화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치평론 하다 보면 법 얘기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좀 우리 국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국민 여론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김재일 평론가가 좀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계 비판 사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은 팩트 자체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한 팩트 확인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별로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는 이 여권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백현동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그러면 당시 로비 대상이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대법 판결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위증교사 2심은 뒤집힐 거다고 하는 그 많은 법조인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위증교사 1심 무죄도 나름 그 합리적이다. 이유 있다라고 주장하는 법조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증교사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단 한숨 돌리긴 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더 좀 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일 평론가 시작하실래요? 네, 뭐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2심에서 유죄가 이미 징역 5년이 나왔고 그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법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형량의 뭐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틀린 게 없다라고 본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 도전할 때 낙선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선거를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형량을 좀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할지 그게 좀 이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판사도 얘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모 회장의 뭐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거기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용도 변경을 어쨌든 주로 로비를 한 게 이 사람이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또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법리,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게 되지만 또 다른 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증교사는 저도 사실은 징역 1년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또 틀렸어요. 자주 틀립니다, 요즘.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이 왔다 갔다 해서 틀리는 거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든지 일관되게 징역형을 주장을 하면 한 번은 맞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거 제가 몇몇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사실은 로펌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교사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게 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변호사 자격증을 고수업으로 딴 건 아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남을 시켰다가 오히려 위증교사죄에 걸릴 수가 있으니 본인이 진실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게 반드시 2심에서 뒤집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김인섭 대법원 판결은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세 군데 다 영향을 준다 봐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4단계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는 거는 이미 판결문에 70억을 주라고 하는 판결문에 나옵니다. 성공한 로비라고.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그 본류 재판 백현동 200억 배임 재판이 있어요.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버린 거예요. 유동규 씨가 있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김인섭 씨 로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빠졌다. 이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백현동의 본 재판 200억 배임에도 영향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위정교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정교사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냐. 우리가 그 김인섭 판결문을 보면 김인섭하고 정바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진성 씨입니다. 이번에 위정으로 500만 원 받은 위정 한 분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위정을 부탁할 때 그때 왜 김진성 씨는 매정하게 거절을 못했냐.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찍히면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의뢰 입장이었어요. 그 동기가 이번에 그 판결문 101쪽짜리는 한 번도 말이 없어요. 김인섭 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김진석 씨가 위정을 했는지 그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바로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 부탁을 거절 못했다. 이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정교사 1심 무죄와 관련해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유죄가 나왔는데 교사했다고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와서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러면 왜 위증을 했을까? 그렇죠. 유죄로 인정은 됐는데 그 동기를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그 토론은 봐도 그 대목에 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판결문에. 근데 이게 통째로 대법원 판결이 이제 검찰이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보내준 변론 요지서와 질문지를 그대로 이게 질문지를 읽으면 예 쭉 해나갑니다. 근데 자기는 명백히 위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KBS하고 김병량 측이 어떠한 협의도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주범 몰기 위한. 근데 질문지대로 정언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니 위정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판결문에 놓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A를 죽이라고 교사인데 B를 죽인 거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의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확실하게 A를 살해하라고 교수하고 A 인상착의하고요. A가 다니는 동선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문제까지 똑같이 보내줘요. 그다음에 예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뀔 걸로 보고 뭐 일부 김준일 평론가 말한 일부 법조인은 진짜 일부입니다. 제가 아는 이게 90% 이상 대다수의 법조인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대다수 법조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더 있어서 그 검찰이 지금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직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단 움직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검사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또 저 심정수 총장입니까? 왜 부하검사를 탄핵하냐? 심우정. 이창수 지검장이군요. 이창수 지검장이 아니 왜 내 밑에 부하를 탄핵하냐? 탄핵하려면 나만 탄핵해라.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대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그 참모들과 며칠간의 수기 끝에 대검의 공식 입장을 내는 걸로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그 비판을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다 싶은데 앞으로도 이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검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반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게 맞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탄핵은요.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를테면 언론이나 저 같은 평론가들이 이제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옹호할 수도 있고 이 논쟁의 영역에서 이제 다뤄줘야 되는 거죠. 검찰은 행정부의 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청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을 이제 탄핵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방통위 직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님들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 가서 다투면 되는 건데 집단으로 반발하고 항명하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프로스에 이제 의견들 올리고 이제 뭐 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불기소됐을 때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소동과 고무라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지금 성서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가 비판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어떤 거에는 이게 선택적으로 이제 눈을 감고 어떤 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직에 걸린 거도 뭐 자기들 안위에 걸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지, 분노만 좀 일으킬 것 같고 이게 저는 민주당이 무리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고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역풍이 안 불어요. 역풍이 안 분다라는 건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찰은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 지금 이제 그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면요. 법에 부여된 권한을 마음대로 막 100% 이상 초과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때 그게 무너집니다. 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제나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 보세요. 검사 외에도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도 탄핵했고 지금 탄핵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탄핵이 가벼운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창수 그다음에 수사팀의 차장 부장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분들은 증거에 따라서 김건희에서 소환 조사했고 그다음에 증거에 따라서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론이 마음에 안 들면 항고해가지고 지금 고검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불복 절차가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탄핵했냐? 보복이 사적 보복.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 때 백현동 선거법 수사하고 FC 수사했어요. 전주지검장 때 문재인 대통령 수사했어요. 지금 중앙지검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하고 있는데 선수를 갑자기 3명 퇴장시킨다. 그럼 이게 축구로 비유하면 11대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창수 지검장 인터뷰입니다. 제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고요. 왜 이번에 검찰들이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리겠어요. 옛날에 손준성, 안동환 검사, 이정석 검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무 사유가 없는 게 보이고 이런 이제 사적 보복이라는 게 보이니까 들고 올랐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윤여준 장관과 만나서 뭐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났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대화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대화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 메시지는 이겁니다. 국가 공동체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는 정치 보복이다. 누군가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기회가 되면 제 단계에서 끊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 보복 고리를 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이 문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제 친명들 쪽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왜 내 지지율을 안 오를까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 확장 뭐 이런 걸로 말씀하셨다시피 윤여준 전 장관 뭐 만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지 선언을 하면은 뭐 지지율이 약간의 미동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될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제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본인이 많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포용과 관용 뭐 이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주된 정서는 보복이에요. 복수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문매를 맞을 텐데 이재명처럼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개인적으로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제 좀 보복 복수 좀 그만하자. 이거 싸우다가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고 여야끼리 싸우고 있고 검찰이랑 싸우고 있고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 죽겠다고 서로 툭탁툭탁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금 이제 일단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했다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측의 그 민정실장이 했다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대장동이 이낙연 측에서 경선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법카하고 부인 문제는 조명현 씨라고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때 했죠.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폭로가 처음 나왔고요. 제 말은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다 수사가 오랫동안 시작됐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뭐 표적 수사해가지고 하나라도 새로 놓은 게 없어요. 전부 4, 5년 된 사건들이에요. 4, 5년.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은 정치 보복 끊는다면서 임기단축 개헌은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임기단축 개헌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건희에서 특검은 정치 보복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다 죄가 있으니까 특검하고 뭐 하자는 거고 자기 당하는 거는 죄 없이 보복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걸 하고 있고, 지금 왜 만납니까? 또 이석연 처장은 제가 보기에 다 대통령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인 빨리 당대표로 사퇴하십시오. 예, 시간이 다 됐죠. 10초씩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뭐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10초 즉각 사퇴하십시오. 네,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김재룡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건 Y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 설명해 주실래요? 네, 얼마 전에 형이 확정된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로 한 20대 여성을 이제 사망케 이르게 한 소위 말하는 롤스로이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운전자가 마약류에 취해서 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 피해자는 3개월 후에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남성이 뭐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마약류를 처방받은 병원 의사 역시 마약 사범이다. 이런 것들이 연계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떻게 보면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게 마약류 약물에 취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냈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군요. 근데 롤스로이스 차는 좀 비싼 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 남성 신모 씨가 별다른 직업도 없이 평일 대낮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량을 쓸 수 있느냐.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들을 벌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주목된 내용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보도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종이 이제 MZ세대의 조직폭력배와 연루될 가능성도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고 뭐 불법 리딩방,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일부 주장들은 과장되어 있었지만 일부 도박 사이트에 가담된 정황은 확인이 됐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20대가 도박 사이트에 가담하면서 받은 수익으로 이렇게 고급 차량을 가지고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현금 1억 원이 나오고 이런 점들도 사회적 비판이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물에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약물이에요? 일단은 당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케타민 성분이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케타민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7종의 마약류 성분이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행동을 추적해서 올라가 봤더니 한 2023년 2월부터 병원 4곳을 매달 2차례씩 이제 돌면서 마약 성분 약품을 한 수십 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주장은 뭐 의료적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수면 마취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뭐 미다졸람, 디아제팜 이런 것들은 오남용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의료적 처치를 빙자해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 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기소가 됐고요. 여기서도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 사고를 낸 것과 관련된 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마약류와 관련된 형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개의 혐의, 그러니까 2개의 재판으로 기소가 됐고요. 이 도주치사나 위험운전치사와 관련해서는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은 징역 2년이 이제 선고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것을 의존성을 보이면서 중독성으로 이렇게 뭐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사람만 처벌된 게 아니라 그 처방을 한 의사도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었는데요. 이 성형외과 의사 연모 씨 징역 17년
선고됐습니다. 1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 씨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온 게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이 처방한 환자 중에 여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수면 마취 상태에서 전혀 한거불능,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성범죄를 야기했고 그 성범죄 과정에서 또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명을 잃은 극심한 피해가 야기된 사안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고요. 재판부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염씨를 믿고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고 또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예. 저 신모 씨에게 그 마약류를 이제 합법적으로 처방한 거잖아요. 합법을 가장해서 합법을 사실은 가장해서 불법적으로 처방을 불법을 했죠. 저지른 네. 그 부분만 한 게 아니라 그 의사의 다른 그 여죄가 밝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판결까지 있어서 17년형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신모 씨보다 연모 씨가 가지는 재질이 더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 8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만 9시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약물을 투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마약류를 원하니 큰돈 받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나갈 때 이미 비틀비틀하고 이 마취제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대 잡지 말라고까지는 연모 씨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바로 즉시 운전하다가 이렇게 20대 피해자를 야기를 했던 건데 의사들이 이렇게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류만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마약 사범이 줄겠죠. 그리고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줄어들 텐데 강남이나 일부 지역을 기점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뭐 여러 가지 병원의 외관을 차리고 마약 장사하는 의료진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처치를 해야 돼서 고통이 있으니까 처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시술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새벽이나 밤이나 전화해서 돈 받고 파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인가요? 그것도 이제 수면 마취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프로포폴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최초에 됐을 때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던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처방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케타민 성분이라는 건 우리 미국에서 사실은 길거리에서 너무 마약에 취해서 좀비 거리에 그 연상되는 마약이 케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게 케타민에 취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마약 사범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더 세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이 롤스로이스 사건하고 더불어서 람보르기니 사건도 있었거든요.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 행인들과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잡힌 사건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범죄 도박 사이트랑 연관되어 있었고 이 롤스로이스 신모 씨랑 알고 있었던 정황도 나왔는데 이때 문제된 약물은 또 에토미데이트라는 겁니다. 이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이랑 비슷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약물이어서 아직까지 마약류 관리법에서 제재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늦게 쫓아가는데 새로운 약물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약물의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의사와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고를 야기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좀 공통점이 있네요. 젊고 도박 사이트 같은 불법을 하고 그런데다가 이 고가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마약류를 합법을 가장해서 이렇게 취하고 뭐 하여튼 그러네요. 네, 성실하게 돈 버는 20대, 30대들이 대낮에 성형외과 가서 그렇게 수면 마취해서 9시간, 3시간, 4시간씩 누워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렇게 돈을 쓰는 것도 원래 그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하나의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맞을 땐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가담하는 건데 쉽게 돈 그렇게 쉽게 쓰다가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본인이 마약에 중독돼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저하시키고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20, 30대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네. 사실 그게 좀 더 경악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하는 그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행위만으로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그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던가 이 마약류를 어떤 마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법정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마약 관련해서 의료적 처치 목적으로 특히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요즘엔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놓고 강남 또는 일부 지역에 네. 병원을 차려놓고 아예 여기는 좀 잘 놔주는 데야. 입소문 타게 해가지고 뭐 8개월간 14억을 벌었다라는 의사도 지금 얼마 전에 적발이 됐었거든요. 예. 항상 그런 사건은 또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환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20대 운전사요. 이 사람은 아까 불법 도박에 연루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재판 안 받았어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불법 네. 도박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만 확인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소된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나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MT5라고 알려진 조직폭력배와 연루돼서 이 또래 모임, 그러니까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만든 모임에서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실제 일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환전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 사건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좀 늦게 나갔던 내용이 있거든요. 아하. 즉 처음에 이제 휴대전화 주거지 압수수색이 누락이 돼서 사건 발생 10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기 수사가 미진하고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좀 늦게 이루어져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이제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도 있어서 불법 도박이든 불법적인 어떤 환전이든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10일이 지났다면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가 일부 소실되거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휴대전화잖아요. 이 사건 신모 씨도 자신이 그 여자를 쳐놓고 휴대전화 찾으려고 성형외과를 갔었거든요. 쓰러진 네. 분을 약간 네, 시민들은 지금 구조하고 사고 수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은 내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성형외과를 가서 3분간 이탈해서 도주 치사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런 만큼 그 휴대전화들에 엄청난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예. 그 피해자요. 이제 사망했죠. 네, 결국은 3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나온 게 배우 지망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혼자 와서 영화 관련 업체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또 할머니나 동생을 부양했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예. 그날도 이제 본인 생활비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기가하던 중에 이제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사건 내용이 좀 끔찍해요. 1차 충격을 당하고 또 차량의 엑셀을 밟아서 이 피해자를 더 밀어서 충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1차 추돌한 후 재가속하는 과정에서 이 머리카락이 바퀴로 빨려 들어가서 굉장히 좀 두피 쪽이 아이고.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사건 이후에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 가해자 뭐 피해자 안 죽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본인 몸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좀 파렴치한 태도도 보여서 더 공분을 샀습니다. 네. 참. 네. 그래서 이 추가 기소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
정리해드렸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마약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마약 사건이 본인만 해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 가던 무고한 20대 여성까지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사고가 야기되는데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 측정은 즉각 되는데 이 마약 측정이 즉각 의무 있는 조항으로 되지가 않아서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죄는 있는데 마약 측정 거부죄가 없습니다. 더 무거운데. 네, 예. 마약 측정 거부죄에 대한 법률 개정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출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광주 원조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사이와 반월 터널에서 부곡 부근,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공주 부근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금천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광명역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팔곡 분기점에서 매송 부근, 다시 비봉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11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어요.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랑 그제 이렇게 이틀간 폭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적설량 28.6cm였는데요. 1907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청권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만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강원도 횡성의 한 축사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깔려서 숨지는 경우도 있었고, 눈을 치우다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또 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정전, 단수 피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 마포구에서는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750가구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가 됐고요. 국가유산도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 안에 제동 백송이라는 천연 기념물이 있거든요. 이 백송의 가지가 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5개가 부러졌습니다. 네. 근데 내일까지 눈과 비가 예보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은 강설은 대부분 지나가서 적설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긴 했지만 그래도 쌓이거나 녹은 눈이 얼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약간 얼음이 껴 있는 곳이 많은데 네. 그 위에 눈이 살짝 오면 그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눈이 오면 배달 택배 수요가 더 늡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달 운임도 크게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7일이었는데 보통 그 배달 라이더들이 받는 운임이 한 건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날 라이더들한테 최대 6,00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공지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배달 업무를 한 라이더들이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배달을 원하는 주문은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주문을 하는 소비자나 점주 입장에서는 그 눈이 온다고 해서 추가로 더 내는 배달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플랫폼이 추가로 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까 배달 수요는 평소처럼 계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눈의 양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까 차도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더 미끄럽고 더 위험하죠. 네,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임이 평소보다 6배나 높다 보니까 이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가 넘어진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거나 단가는 너무 좋은데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한 배달 라이더는 3시간 안에 8건 배달하면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런 공지를 보고 배달에 나섰다가 다치는 경우도 아이고, 있었는데요. 예.
눈이 왔을 때도 위험했지만 눈이 그치고 난 뒤에 그 도로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웠고요. 특히 그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 골목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녹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한다 이런 라이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이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요금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배달 운임이 낮기 때문에 위험할 상황일수록 돈 때문에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K푸드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세계인들이 김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산 김이 이미 전 세계 시장의 70% 점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K-팝, K-드라마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 김을 찾는 외국인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을 보면 8억 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1,200억 원을 넘은 겁니다. 근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7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이미 10월에 뛰어넘은 거고요.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한국 김을 수출하는 국가도 2010년에는 64개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22개국으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안 나가는 나라가 없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김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김이 인기 있는 이유가 그 김 자체로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그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냉동김밥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김을 먹는 장면들 이런 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김의 인기도 높아졌는데요. 수출 효자 상품이 되다 보니까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연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4천억 원 달성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네. 한국 김이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식품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예 우리 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의 표기를 GIM 김으로 김. 정하고 네,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브랜드 관리에 들어갔다는 뜻이군요. 네. 뭐 다른 나라 김을 뭐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김합은 비할 데가 네, 없겠죠. 맞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한강을 오갈 교통수단 한강버스 실물을 공개했는데 언제부터 운행합니까? 내년 3월을 목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한강버스인데 이 명칭은 버스지만 그냥 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남 사천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선체 2개를 나란히 붙이고 가판을 연결한 쌍동선 형태고요. 흰색하고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체 높이는 좀 낮게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 이 잠수교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내부에는 통창이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창을 통해서 뭐 한강의 모습이라든지 서울 도심, 뭐 야경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반 버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는데 한강버스에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매점이 있어서 뭐 간단한 음식을 구매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대중교통이니까 얼마나 빨리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한강버스가 마곡부터 잠실 사이에 7개 선착장을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금은 3,000원이고 가장 끝과 끝인 마곡에서 잠실까지 그 급행인 경우에는 54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54분. 네, 그런데 이게 실제 54분이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보면 계획보다는 배의 속도가 더 느려서 급행도 한 1시간 넘게 걸릴 거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밤섬을 지날 때는 습지 보호를 위해서 더 천천히 가야 하고요. 또 한강다리 건널 때마다 감속 운항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한강다리 17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지하철로는 50분 걸릴 거리를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사람들이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할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광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 택시가 있는데 그때 하루 2만 명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평균 이용자 100명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올해 7월에 운행을 중단했는데 한강버스 역시 이렇게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출퇴근용이든 관광용이든. 네. 자, 전 세계 반도체 D램 시장의 3위 기업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요.
국내 대학을 찾았어요. 근데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뭐 건국대, 서울시립대에 그 다음 달 초중순에 채용 설명회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요. 합격을 하게 되면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이크론이 한국 인재를 데려가는 방식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일하던 임직원들을 뭐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가던 방식이었거든요. 경력직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대학에서 그 학부생 신입 채용부터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하. 이렇게 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신입 채용에 나서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 쟁탈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네. 이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 기존에는 한국인재 데려가는 기업들이 주로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배, 3배 연봉을 주면서 빼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빅테크까지 가세를 해서 한국인재 데려가기에 나설 정도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뭐 경력 채용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엔지니어들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하고요. 뭐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주겠다, 이주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뭐 파격 조건을 내세워서 채용 제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게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인텔이나 TSMC 같은 곳들도 그 추가로 공장들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숙련된 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인재 경쟁에 나서고 있고 뭐 메타나 엔비디아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한국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요.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처우를 좀 개선을 해야지만 인재를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세청이 호화주 생활하면서 세금 탈루한 이런 사람들 세무조사 착수했죠. 네, 이번에 조사 대상을 보니까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 사들인 기업 14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또 알짜 기업을 일감을 몰아줘서 자녀의 재산을 불리면서도 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기업 그리고 뭐 사주 일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총 37곳이었는데 뭐 사례를 보면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는 대금 지원을 수시로 하면서 법인 명의로 뭐 슈퍼카 여러 대 구입하고 몰고 다니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 그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이 되면 예외 없이 네.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더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비가 눈이 좀 온다 그러는데요.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정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